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전란이 겨우 끝나고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아물어 갈 때였습니다. 불타버린 집들과 폐허가 된 전답들은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았지만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는 모두 아물지 못했던 때였지요. 이때 충청도 충주 땅에는 육가성을 가진 그 일대 최고의 부자가 살았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끼니를 걱정하며 살 때에도 육간의 집만큼은 늘 곳간에 곡식이 넘쳐났고 그 식솔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잘 지냈습니다. 이 육가는 그러나 인근 최고 부자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그 일대 최고의 구두쇠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은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은 물론 하인들에게도 몹시도 인색한 놈이었지요. 그래서 한겨울 육가는 아랫목이 절절 끓는 따뜻한 방에서 두꺼운 속옷을 입고 땀을 흘릴지언정 하인들에게는 장작 하나 내리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백성들은 이 육가를 육실얼 놈이라 부르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언정 속으로는 욕하고 마음 깊이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육간의 하인들이 기거하는 행랑채의 가장 끝방. 외양간과 붙어 있어 늘 똥냄새와 여물냄새가 코를 찔러 차마방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곳에 이놈이가 살았습니다. 이놈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육가가 매일 이놈아, 이놈아 불렀기 때문에 다른 모두에게도 이놈이라 불릴 뿐이었지요. 이놈이는 어느 추운 겨울날 육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때만 해도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조선 팔도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기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남는 땅이 있으면 거기 자리를 잡아 살기도 하고 그랬지요. 이놈이는 그렇게 이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마을로 들어왔지요. 당시 마을에는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 땅은 있는데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아비와 어미는 육가가 내어주는 돌무더기 땅을 열심히 일구었지요. 그래, 니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땅을 일구며 살게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가서 열심히 일해보거라. 네 안사람 해산이 다가오니 더 노력해야겠구나. 잠은 여기 행랑채 끝방이 있으니 거기서 자면 될 것이다. 이놈의 아비와 어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황무지나 가깝던 곳을 기름진 논으로 일구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종일 땅을 파서 물기를 내고 정성스럽게 곡식을 가꾸었지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육가는 곡식만 거두어가고 이놈의 아비와 어미에게 거기서 난 쌀을 한 톨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곡식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친놈. 내가 언제 열심히 일을 하면 땅을 일구며 살게 해주겠다. 그리 말했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땅을 일구며 살게 해주겠다 하고 먹고 살 양식을 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썩을 놈아. 너는 이제껏 내 집에서 먹고 살지 않았냐? 그 대가로 땅을 일군 것이지. 네가 감히 내 곡식을 탐을래? 이런 고얀 놈. 이게 싫으면 나가. 뭐요? 당신이 지금 나를 속인 것이요? 육가는 기가 막힌 논리를 대며 논이며 밭에서 난 곡식과 양식을 단 한 톨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양간에 딸린 더러운 방 한 칸과 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은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던 것이죠. 분노한 이놈의 아비가 육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지요. 이런 외놈보다 못한 놈,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고얀 놈. 분노한 이놈의 아비가 달려들었지만
말리는 하인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일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지요. 곧 멍석마리를 당해 종일 매를 맞던 이놈의 아비는 눈이 펑펑 내리는 길가에 버려졌고 다음 날 아침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가운 길에서 죽어가던 그 겨울밤, 이놈의 어미는 육가에게 욕을 당하고 말았지요. 남편이 멍석마리를 당하고 버려지자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싹싹 빌던 이놈의 어미를 보던 육가는 은밀히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너, 네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발 저리 두면 죽습니다. 부디 다시 데려올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오냐? 오냐? 이리 오거라. 내 평소 봤지만 요년이 참 곱단 말이야. 비참한 신세에 어울리지 않게 여자가 고우면 팔자가 원래 사나운 법이니라. 네 팔자라 생각하거라. 이놈의 어미는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치욕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육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치욕을 참았던 이놈의 어미에게 돌아온 건 딱딱하게 굳어버린 차가운 남편의 시신이었지요. 돌처럼 굳어버린 남편의 시신을 부여잡고 이놈의 어미는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았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안악들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이놈의 아비를 뒷산에 묻을 때까지 이놈의 어미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어린 이놈이를 품에 안고 그저 묵묵히 산을 올라갈 뿐이었지요. 밤새 내린 눈 때문에 땅이 얼어 사람들은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뒷땅만 얕게 파서 이놈이 아비의 시신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주워와 쌓아 올렸습니다. 이놈의 아비는 죽어서도 얼어 웅크린 몸을 펴지 못하고 돌무더기 아래에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늘 호탕하고 험한 일에 앞장서며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왔던 이놈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합장을 하고 작은 돌을 올려놓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을의 일부가 되었지요. 이놈의 어미는 그 이후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이놈이를 안고 육가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집이었지만 당장 갈 곳도 어린 아기를 먹여 살릴 노릇도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은밀히 자신을 부르는 육가의 치욕도 남몰래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지요. 그리고 한두 해가 지나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육가에게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늙고 욕심 많은 부인에게서는 자신과 꼭 닮은 욕심 많은 딸만 열어두었지요. 그러자 육가는 가난한 선비의 어린 딸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사실은 곡식을 빌려주고 그걸 빌미로 어린 딸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어린 첩이 들어온 날부터 육가는 이놈의 어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어미는 그나마 숨쉴 자유가 생겼지요. 그리고 그 어린 첩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드디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이었지요. 육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내 드디어 아들을 보는구나. 드디어. 역시 양반의 자식은 달라도 뭐가 달라. 너는 오늘부터 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를 하거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어렸던 어린 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육가의 아내와 그 딸들은 첩의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지요. 그리고 그 화는 그 아기를 돌보는 이놈의 어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괜히 이놈의 어미를 때리고 욕하며 괴롭혔습니다. 니년이 무슨 수를 써서 우리 영감을 꼬여냈는지 몰라도 너는 내가 절대 그냥 안 둘 거야. 살려주십시오. 아기 씨가 배가 고파하니 젖을 먹여야 합니다. 젖은 무슨 매나 마저 맞고 가거라. 때리지 마세요, 마님. 저희 어머니 죽어요. 마님,
그럴 때마다 이놈은 마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놈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진 메타작뿐이었지요. 이 더러운 게 어디서 우리 어머니 몸에 손을 대. 너도 죽어볼 테야. 이놈은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며 온몸으로 매를 견뎠습니다. 그때가 고작 5살이었지요. 그렇게 실컷 메타작을 당했던 어느 날, 이놈의 어미는 이놈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놈아,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느냐? 예? 혼자서라니요.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나는 갈 길을 가야겠다.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딜 수 없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저를 두고 어딜 간다고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물끄러미 보던 어머니는 이놈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아 정의롭고 따뜻하고 밝은 심성을 가졌구나. 부디 이 심성을 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꼭 때가 되면 이 집을 떠나거라. 반드시.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갑니까? 나는 더 이상의 치욕을 참을 수 없다. 그러니 이 가문에 저주를 남기고 갈 것이다. 이놈아, 너는 반드시 살아서 아비의 원수를 갚거라. 어른이 되어 돌무더매가 돌을 파헤쳐보면 네가 어디로 갈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말을 마치고 이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하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나섰습니다. 이놈은 감히 따라가지 못했지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던 육가를 누군가가 거칠게 깨웠습니다. 육가는 눈을 뜨다 기겁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던 이놈의 아비가 낫을 들고서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두컴컴한 방에서 산발을 한 머리를 한 이놈의 아비는 눈을 번뜩이며 육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육가가 비명을 지르자 이놈의 아비는 퍼렇게 날이 선 낫을 육가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차가운 낫이 목에 닿자 육가는 오줌을 지렸지요. 너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놈이! 죽기는 네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 내 여기서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너를 기다리겠다. 이놈이! 밖에 아무도 없느냐? 내 아들. 뭐? 혹시라도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 댄다면 내 당장 네 목을 따라올 것이다. 알았느냐? 내 아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야. 알았다, 알았어. 내 절대 네 아들에게 손 하나 대지 않겠다. 기억해라. 조금이라도 내 아들을 상하게 하면 너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을 것이니. 알겠느냐? 어둠 속에서 이놈 아버지의 눈빛이 빛을 내뿜으며 번뜩였습니다. 목에 닿는 낫의 차가운 느낌이 소름 끼쳐 육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이놈 아비는 낫을 치켜들어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육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불 속이 축축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고 만 것이었지요. 불길한 꿈에 이런 실수까지 하다니 육가는 몸을 떨며 하인을 불러 이불을 걷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이 떨리기까지 했지요. 이 저죽여도 모자랄 놈. 내 날기 밝으면 바로 그놈의 돌무더기인가 뭔가를 싹 부숴버리고 그놈을 태워 날려버려야지. 아유 찝찝해. 그놈만 아들이 있나? 나도 아들이 있다. 육가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아들의 얼굴만 보아도 웃음이 나니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볼 생각이었지요. 거기에 그 옆에 붙어있는 이놈의 어미도 잠이 깬 김에 어떻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느냐? 내 아들이 없어졌다. 육가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육가의 아들과 이놈의 어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놈 어미의 방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놈이가 자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하인들과 육가는 황급히 온 동네를 뒤지다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저깁니다. 산 쪽으로 발자국이 있습니다. 육가는 하인들과 허겁지겁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지요. 돌무더기 옆 나무에 이놈의 어미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허겁지겁 이놈의 어미를 나무에서 내리려 하자 육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을 먼저 찾아라. 그깟 죽은 년 말고. 하인들은 멈칫하고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육가 역시 주변을 뒤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밤 꿈도 그렇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런 짓을 벌인 이놈의 어미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육가는 이놈의 아비가 묻힌 돌무더기로 다가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 망할 놈. 이 지옥불에 나뒹굴 놈. 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육가의 오른쪽 발이 그 돌무더기에 깔렸지요. 가장 위에 있던 큰 돌이 쾅 하고 내려찍는 바람에 육가의 오른쪽 발목은 그대로 꺾였습니다. 육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느냐? 얼른 이리 오거라. 그 비명에 하인들이 달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돌무더기가 내려앉아 육가의 발에 쌓인 모습이 너무나도 불길했던 것이지요. 뭐 하느냐? 빨리 이 돌을 치우고 나를 구해다오. 하인들은 머뭇머뭇거리며 겨우 돌을 치우고 육가를 구했습니다. 육가의 발목을 으스러지게 만든 돌들은 모두 아이 머리통만한 큰 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인 혼자 치우지 못할 정도로 큰 바윗돌들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돌무더기에는 이런 큰 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엇보다 이런 돌들이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머뭇거리다 이놈의 어미를 수습했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이놈의 어미를 내리자 눈 속에서 무엇인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토록 찾던 육가의 아들이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을 찾았어요. 뭐야? 그랬습니다. 이놈의 어미는 자신의 발치에 어린 아기를 곱게 싸서 파묻어 두고 목을 맸던 것입니다. 만약 이놈 어미를 먼저 수습했더라면 아기는 금방 발견했을 것이지만 육가는 그러지 않았지요. 이놈 어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퍼렇게 얼어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육가를 부축해가며 겨우겨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육가는 발목이 완전히 으스러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지요. 여전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기 그지없었지만 이상한 두려움으로 이놈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늘 욕을 하고 밥도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켰지만 매를 때리거나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육가가 죽은 이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라 수군대었지요. 하지만 그 덕분으로 이놈은 육가의 집에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육가의 아들이었지요. 그 추운 겨울날 눈 속에서 구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계속 몸이 아파 제대로 거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병을 달고 살았고 제대로 밥을 먹지도 소화를 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약했습니다. 늘 얼굴은 파리했고 잔기침을 하면서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밤새 열이 펄펄 끓었지요.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육가는 몸에 좋다는 약재며 뭐며 어릴 때부터 가리지 않고 다 먹였지만 육가의 아들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며 그 육가의 아들을 육송장이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육가는 아들 이름을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만수라 짓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만수를 늘 업고 다니며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이놈이었습니다. 육가는 매일매일 이놈을 들들 볶았습니다. 이놈아, 우리 만수가 왜 또 열이 나느냐? 네가 제대로 안 모셨으니 일이 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제 꽃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시 모시고 정원 산책을 한 것뿐이었는데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네가 오히려 괜찮다 했으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저놈을 내 당장 요절을 낼까 보다.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육가는 말만 그렇게 할 뿐 감히 이놈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만수는 이놈을 불러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은 네 놈이 매를 맞는 꼴을 보는가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도련님? 제가 아직 바람이 차다고 말렸잖아요. 닥쳐! 니까짓게 말리던 말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너는 잔말 말란 말이다. 이 더러운 종놈아. 이놈이는 그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지난날 어머니가 자신을 꼭 껴안으며 했던 말을 이놈은 잊지 않고 있었지요.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아 정의롭고 따뜻하고 밝은 심성을 가졌구나. 언젠가 꼭 때가 되면 이 집을 떠나거라. 반드시 떠날 때 네 여동생은 두고 가거라. 이놈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은 시간까지 종일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작 찬 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거기에 계속되는 육가의 욕설과 모욕 그리고 그 어린 아들마저 자신을 천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며 동네 사람들마저도 은근히 자신을 꺼리며 멀리하는 것을 이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돌무더기가 무너진 일이며 자신의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를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이놈은 조금은 무섭고 또 조금은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놈이가 오네. 얼른 돌아가세. 그래. 괜히 잘못 엮였다가는 경을 칠지도 몰라. 안녕들 하십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가거라. 내 다음 달 아들놈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부정탄다. 죄송합니다. 일을 어쩌나 그래. 가서 내 소금이라도 좀 뿌려주겠네. 마누라에게 팥도 좀 가지고 오라고 해야겠어. 에이, 하필 이놈 새끼를 만나서. 이놈은 묵묵하게 일만 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 어떠한 표정도 없었지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의 감정도 잊은 듯 했습니다. 육가가 욕을 하고 밥그릇이며 요강을 던져도 그 어린 아들 놈이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해도 그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요. 이런 이놈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모두들 이놈을 피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고 욕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놈은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떠나간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해 보았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헛된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놈은 사람이 아니라 육가의 집에 있는 소나 말보다도 못한 짐승에 불과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의 아들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는 아들을 장가를 보낸다고 마을 사람들은 욕을 했지만 육가는 자식을 볼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먼 고을의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지요. 혼례가 치루어지고 신혼방에서는 새 신부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사내구실을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수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쇠약한 몸이었지만 그래도 사내의 몸이었으니 힘없는 새색시를 괴롭히기에는 충분했지요. 거기에 지 아비를 닮아 포악한 성격이었던 만수는 온 방안의 물건을 이용해 새 신부에게 매타작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사내구실을 못하자 그 화풀이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 신부 선화의 얼굴에서는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걸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놈은 애가 탔습니다. 이놈이 보기에 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답고 또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왔지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 이놈이 손을 다쳐서 왔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 상처를 대충 개울물로 씻고 더러운 천으로 감싼 뒤 만수의 시중을 들러온 이놈의 손을 새 신부 선화가 보았지요. 그리고 돌아가려는 이놈을 선화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게. 마님, 부르셨습니까? 손 좀 보세. 많이 다친 것 같던데? 아닙니다. 나무를 하다 조금 긁힌 것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닐세. 이거 그냥 두면 크게 상처가 번져서 고생할 수 있어. 얼른 풀어보게. 선화는 고운 손을 뻗어 이놈의 상처를 감싸던 더러운 천을 풀어버리고 으깬 약초를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스하고 보드라운 손이 이놈의 손을 스칠 때마다 그 향기로운 숨결이 이놈의 팔을 어루만지며 지나갈 때마다 이놈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에 봬도 집에서 약초 공부를 했다네. 어머니가 오래 아프셨는데 약을 살 돈이 없으셨거든. 그렇게 치료를 마친 선화는 이놈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약초를 줄 테니 이걸 으깨서 내일도 갈아서 붙이게. 자, 이 천을 가져가서 깨끗하게 갈고 더러워진 천은 깨끗이 빨아서 써야 하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은혜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내가 서방님에게 맞을 때마다 일부러 와서 모른 척 말려주는 걸 내 알고 있네? 그 이후로도 선화 마님은 이놈에게 따뜻한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기도 하고 상처를 보살펴 주기도 했습니다. 이놈은 그런 선화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은 마님뿐이구나. 그리고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만수의 병세가 심각해졌지요. 날씨가 추워지면 늘 감기에 걸려 앓아눕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병세가 심각했습니다. 기침으로 시작해 자리에 눕더니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고 헛소리까지 한 것입니다. 백방으로 약을 쓰고 용하다는 의원이라는 의원은 전부 다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만수의 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아들의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자 육가는 애가 탔습니다. 만수야, 제발 정신 좀 차려보거라. 만수야! 전현을? 아버지, 전현을? 만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밤새 병간호를 하던 선화 마님을 가리키더니 곧 눈을 까뒤집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육가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만수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육가의 늙고 욕심 많은 본처가 고함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와 무엇인가를 내던졌습니다. 영감, 이것 보시오. 이게 무엇이요? 그것은 약초가 가득 담긴 보따리였습니다. 선화 마님의 방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그걸 본 선화 마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 계집의 방에서 찾은 것이오. 분명히 약초를 이용해서 만수를 독살한 것이 틀림없소. 뭐요? 아닙니다. 이건 그저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약초입니다. 모두 상처를 낫게 하고 몸을 보하게 하는. 닥쳐라. 육가의 아내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뺨을 갈기고 그대로 마당으로 끌어내어 발로 거칠게 밟았습니다. 선화 마님은 비명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고스란히 매를 맞았지요.
아무리 약해도 감기나 앓으면서 잘 살았던 애가 왜 네가 오자마자 갑자기 저러냐 말이냐. 이건 분명 니년 짓이야. 네가 약에다 약재를 넣었지. 그건 감초였습니다. 서방님이 약 있어서 먹기 싫다 하셔서. 이것 보시오. 영감. 이년 짓이라니까요. 육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있다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무섭게 쏘아보았지요. 그리고 절룩이며 마당으로 내려와 악을 썼습니다. 전년을 매우 쳐라. 하인들은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작은 마님을 때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육가는 악을 썼습니다. 오냐? 그럼 내가 때리마. 육가는 근처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더니 사정없이 며느리를 내려쳤습니다. 육가의 아내도 합세했지요. 선화는 비명을 지르며 그 매를 맞았습니다. 이윽고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한 선화를 보며 육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년을 집 밖으로 내다버려라. 선화 마님은 그렇게 졸지에 매를 맞고 집 앞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이때 마침 먼 고을에서 의원을 데리러 갔던 이놈이 집으로 왔다가 대문 앞에 있는 핏자국을 보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이놈이 다가가 보니 선화 마님이었습니다. 서둘러 마님을 업고 집으로 들어서려 하자 다른 하인이 이놈을 말렸습니다. 아석에 그랬다가 아무리 자네라도 경을 쳐. 이놈은 그제야 집안을 울리는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화마님이 만수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의 매를 맞고 버려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선화마님을 구하려 한다면 자신도 이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등에 엎여 미약한 숨소리를 내고 있는 이 마님을 다시 차디찬 논밭위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사람 취급 못 받는 신세. 이제는 사람이나 구해야겠다. 이놈은 마님을 업은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뒀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이놈의 모습을 보자마자 육가는 난리를 쳤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달려와 마구잡이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놈을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절대 손을 대지도 않겠다는 맹세 따위는 이미 잊은 듯 한 그의 얼굴은 아들을 잃었다는 절망에 광기마저 번뜩였습니다. 니들 둘 다 내가 죽여주마. 내 아들을 살려내. 이놈은 육가가 난리를 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업은 채 산으로 향했지요. 산속에는 산지기들이 여름에만 지내다가는 외딴 오두막이 있다는 걸 이놈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없을 때 이놈 혼자서 종종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이었지요. 그곳으로 간 이놈은 일단 마님을 눕히고 얼른 잔가지를 모아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살폈지요. 마님의 온몸 이곳저곳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놈은 자신의 옷을 벗어 마님을 덮고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다시 육가의 집으로 몰래 숨어들어 곡식을 훔쳤습니다. 온 집안은 만수가 갑자기 죽어 난리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육가는 만수의 방에서 아직도 만수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지요. 단 하나, 육가의 아내만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이놈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기척을 숨기고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육가의 아내와 시집을 갔다 소박을 맞고 돌아온 큰딸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죽을 듯 어찌나 사람애를 태우며 죽지를 않는지. 그러니까요. 해마다 보약에 독을 탔는데도 그걸 먹고도 죽을 듯 말 듯 죽지를 않을 게 뭐예요. 그 만수놈의 자식. 이번에 네가 가져온 약이 딱 좋았다. 이제 걱정 없다. 그놈도 없으니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살아도 괜찮아. 이놈은 헛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육가놈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렇게도 소중하게만 생각하던 아들을 잃었던 것이죠. 이놈은 그 방 밖에 함부로 던져져 있던 선화, 마님의 약초 보따리를 챙겨서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놈은 불을 떼서 죽을 끓이고 마님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으깨어서 마님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죽을 선화 마님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선화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냐?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고맙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선화는 자신의 상처를 꼼꼼하게 싸매준 것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안에는 나무가 타는 소리만 딱딱 조용한 움막을 울렸습니다. 이놈은 말없이 조용히 불만 바라보았지요. 마님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지요. 내가 없어진 걸 알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인데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나시지요.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곳은 있고? 이놈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선화의 친정 역시 매우 공공한 처지라 그곳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선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어딜 가든 살 수 있을 것이니 나를 버리고 가거라.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처럼 살아볼랍니다. 사람? 너는 사람이 아니더냐. 저를 사람 취급해준 사람은 마님뿐입니다. 모두들 저를 이놈아, 이놈아 부르며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피하거나 욕을 할 뿐이었지요. 그러니 어디든 모시겠습니다. 고될 것이지만 그래도 매맞지 않고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선화는 고요히 이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은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늘 말수가 적고 행동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맑았지요. 선화는 빛나는 눈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럼 나도 열심히 따르겠네. 잘 부탁함세. 참, 그런데 이름이 무엇인가? 모두들 저를 이놈이라 불렀을 뿐입니다. 이름이 없지요. 그럴 수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내 이름을 지어주겠네. 이름을요? 이제 저도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디 보자. 자네는 참으로 밝고, 바르고, 강한 사람이니 명정이 어떠신가? 밝고 막다는 뜻일세. 명정이라, 명정.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름 같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면 활짝 웃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매서운 추위가 덮쳤지만 이제 더 이상 둘은 춥지 않았지요. 다음 날 새벽, 채동이 트기도 전에 이제 명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놈은 자신의 아비가 묻혔다고 하는 돌무더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에게 한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지요. 나는 더 이상의 치욕을 참을 수 없다. 그러니 이 가문에 저주를 남기고 갈 것이다. 이놈아, 너는 반드시 살아서 아비의 원수를 갚거라. 어른이 되어 돌무더매가 돌을 파헤쳐 보면 네가 어디로 갈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돌무더기를 어떻게 파헤칠지 이놈은 난감했습니다. 예전 육가의 다리를 다치게 한 후 마을 사람들이 무너졌던 돌무덤을 다시 쌓아올려 그 이후로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으로 돌을 치워보려 했지만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돌들은 작은 돌만 몇 개 치울 수 있을 뿐 다른 것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돌을 치우려던 이놈을 선화가 말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분명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 돌무덤을 파헤쳐보라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한겨울이었고요. 그렇소. 그럼 이 아래를 보시게나.
어머니가 뭔가 단서를 남겨놓았다면 여기 있을 테니. 둘은 돌 무더기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때 선화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지요. 그건 낡은 남자의 호패였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요. 그를 몰랐던 이놈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바로 알아보았지요. 이건 한양에 사는 양반의 호패입니다. 태어난 날씨를 보니 아무래도 당신의 아비는 양반이었던 듯하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그걸 숨겨야 했고. 이놈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여기서 한양은 몹시 고되고 먼 길일 테요. 하지만 같이 가시겠습니까?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고향을 등지고 한양으로 떠났지요. 둘이 한양에 도착한 지는 거의 달포가 걸렸습니다. 오는 길에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버려진 집이 있으면 잠을 청하면서 온 것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둘의 사이는 부쩍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험한 고생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이 호패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본래는 관아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러다 혹시 탈이라도 날까 염려됩니다. 필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패를 몰래 무덤에 묻은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곳 지리에 능통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기 주모에게 제가 슬쩍 물어보지요. 선화와 이놈은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을 시키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주모, 혹시 박순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가? 선화의 말에 주모는 멈칫했습니다. 박순천 장군이라면 잘 알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오래전에 모함을 받고 사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 알고 있지. 그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은 없는가?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다른 선비님들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선화와 이놈은 풀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막막했지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한양은 넓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둘이 거의 밥을 다 먹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막으로 포졸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박순천 대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거기 꼼짝 마시오. 우리를 따라 좀 가야겠소. 선화와 이놈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대로 끝인 건가? 육가 그놈이 여기까지 쫓아왔던 것인가? 이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육간의 집에도 봄은 찾아와 그 집 마당에는 꽃이 피고 새소리도 들려왔지요. 육가의 집 마당은 한창 잔치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저 육실월 놈이 또 장가를 간다고? 이번에도 어디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집 딸을 돈 주고 사왔다는구먼. 아들놈이 죽자마자 장가를 간다고 설치는 게 어디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일세.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나. 저런 육실월 놈, 가세. 그런 잔치를 곱깝게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육가의 아내와 소방맞아 친정으로 돌아와 눌러붙어 있는 심술 맞은 딸이었지요. 영감, 꼭 이러셔야겠소. 환갑도 넘은 나이에 무슨 새 장가를 간단 말이오. 그러니까요. 만수 죽은 지 1년도 안 지났어요. 둘 다 조용히 해. 죽은 만수는 만수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당신은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그리 말이 많아. 뭐라고요? 당신이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이럴 일은 없잖아. 둘 다 꼴 보기 싫으니 다 꺼져. 좋은 날 초치지 말고. 육가는 어울리지 않게 홀레복을 갖춰 입고 신부를 맞이하러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를 육가의 아내와 딸이 쏘아보았지요. 어머니, 어쩌지요? 이러다 또 아들을 낳으면 어째요?
걱정 마라. 이번에는 아예 애도 안 들어설 테니. 정말이십니까? 그럼 내다 손을 써두었다. 한 해가 지나도록 애가 안 들어서면 저 불쌍한 것은 바로 쫓겨나겠지. 그러면 바로 네 아버지에게 손을 쓰도록 하자. 너무 성가시구나. 네, 어머니.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지. 바로 오늘 저녁부터 상의 손을 써야겠구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둘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며 낄낄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신부를 기다리던 육가가 반색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온 것이냐? 죄인은 내려와 무릎을 꿇으시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들을 본 육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군졸 무리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군졸들은 차려놓은 잔치상을 뒤엎어버리고 육가와 그 아내 그리고 그 딸을 잡아 꿀렸습니다. 육가는 고함을 질렀지요. 이놈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갑자기 남의 집에서 이 무슨 행패인가?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졸들 사이로 근엄한 장군이 다가왔지요. 그리고 꿇어앉은 육가를 보며 일갈했습니다. 죄인 내 이놈.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더니 육가의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육가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육가 역시 아무 말도 못했지요. 너의 악행에 하늘도 노하셨다. 네가 감히 백성을 등치고 함부로 매를 때려 목숨을 빼앗았느냐. 잊혀 죽일 놈.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소? 죽을 힘을 다해 항변하던 육가 앞으로 웬 사대부 사내가 나섰습니다. 멋진 비단옷을 입고 풍채가 당당한 그 사내를 육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얼굴을 뜯어보던 육가는 기절초풍할 듯 놀랐지요. 너는 이놈이. 그렇소. 네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놈이요. 알아봐주니 고맙구려. 네가 어떻게? 닥치거라 이놈. 이 아이는 내 조카이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마저 죽게 만들었겠다. 그리고 네 두 년들. 박성찬은 육가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육가의 아내와 그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감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이 집안은 전체가 전부 천벌을 받아야 하는구나. 죄인들을 모두 끌어내라. 아니요. 그럴 리가 없소. 내 안사람과 딸이 무슨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는 말이오? 아, 모르셨어? 당신 아들 만수. 그 만수가 어릴 때부터 먹던 보약에 조금씩 독을 타서 몸을 쇠약하게 만든 게 바로 당신 아내와 딸이오. 그러다 결국 죽게 만든 것도 바로 저 둘이고. 당신이 건강해지라고 매일같이 먹였던 그 약이 바로 당신 아들을 약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 것이란 말이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말이지. 그럴 리가. 여보, 말을 해보시오. 이건 모함이다. 거짓이야. 모든 증거가 있다. 여봐라, 하인들을 모두 포박하고 진맥을 했던 의원들도 전부 잡아들여라. 군졸들이 흩어져 죄인들을 잡아오고 육가 아들의 약을 다렸던 여종을 잡아오자 여종은 순순히 실토했습니다. 모두 마님과 아씨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냥 몸만 약해지시고 죽지는 않으셔서.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도 마지막 약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서방님을 죽게 만든 건 아씨가 직접 다리셨습니다. 쫓겨난 시댁에서 가져온 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육가의 딸이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돈만 보고 나를 시집 보내.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돈을 가져오라고 저를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 그저 그놈의 만수놈만 싸고 돌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진작에 네 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내 한이다. 육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진실이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육가는 자기 스스로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을 저주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기억해라. 조금이라도 내 아들을 상하게 하면 너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을 것이니. 알겠느냐? 육가는 힘없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지요. 그렇게 셋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졌지요. 이제는 박명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놈의 아버지 박순천은 병자 호란 때 공을 세운 무관이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로 끌려갈 때 가치가 호위까지 한 신분이었지요. 하지만 조선의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뜨자마자 세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영모제를 뒤집어 쓰고 줄줄이 끌려가 처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피해 박순천은 급히 아내와 몸을 피했고 영모의 죄가 풀리길 기다리며 전국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가의 악랄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그 아내마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아내는 언젠가 세상이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온 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앞날을 대비해 그 아들에게 뿌리를 알려준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은 예전의 오해를 풀고 공신들을 찾아 보상하고 지난날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박순천만큼은 전국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을 뒤졌건만 아우만큼은 찾을 수 없어서 내 군사를 풀어 누구든 내 아우를 찾는 사람은 잡아오라 한 것이란다. 저는 죄를 지어 끌려가는 것인 줄 알고 놀랬사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찌도 이리 순천이를 닮았을꼬. 말하는 거 하며 음성의 눈빛까지. 너는 네 아비를 꼭 빼닮았구나. 어머니도 생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른 가보자. 내 아우의 묘를 보고 싶구나. 명정은 숙부를 모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숙부와 함께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지요. 그 뒤 그 둘은 돌무더기를 허물고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냈습니다. 그 옆에 함부로 묻혀있던 어머니도 함께였지요. 이렇게 잘 자란 너를 보면 아우와 그 처도 이제는 한을 풀 것이다. 꼭 그래야 하실 텐데요. 이제 내려가자. 네 처가 기다리겠다. 홀몸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예. 명정은 숙부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육가의 집으로 갔지요. 거기에는 선화마님, 이제는 명정의 처가 된 선화가 명정을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명정과 선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며 사람을 위한 마음을 높이 삭은 상을 내렸습니다. 바로 육가의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명정에게 내려준 것이지요. 명정은 그곳에서 선화와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글 공부를 해 관직에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육실얼 놈이라 욕을 퍼부으면서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고 지나갔지요. 명정은 형편이 어려울 때 먼저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들면 잔치를 베풀어 마을 사람들을 먼저 먹였습니다. 그러니 온 마을에 칭송이 자자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도 명정과 선화는 좋은 자식들을 많이 낳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늘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고통과 시련은 남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따지고 보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쳐다보지 않으면 나의 고통 역시 아무도 보지 않는 세상의 이치는 어쩌면 그렇기에 가장 정직하고도 바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익히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